1999년 9월 30일, 일본 이바라키현의 작은 마을, 도카이무라. 한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일본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피폭 사고 중 하나가 발생했다. 사고는 폭발도 불길도 거대한 충격파도 없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죽음은 이미 사람들의 몸속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핵연료 재처리 회사 JCO. 이곳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될 핵연료를 가공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업시설이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위험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저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작업에는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 사용된 물질은 농축도 18.8%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현장 직원 대부분이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작업자 3명 모두 베테랑이었지만 정작 임계사고의 위험성은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우라늄 용액은 용해탑이라는 특수장비에서 천천히 처리되어야 했다. 하지만 회사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험한 방식들을 묵인하기 시작했다. 1993년부터는 세척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용 장비 대신 스테인리스 양동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1995년 회사 내부에서는 이른바 어둠의 매뉴얼이 승인된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직접 침전조에 우라늄 용액을 붓는 방식이었다. 1999년 9월 30일 오전 10시 작업자들은 스테인리스 양동이에 담긴 질산 우라늄 용액을 침전조에 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한 양동이에 담긴 우라늄 양은 2.3kg. 회사 규정상 임계 제한량인 2.4kg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업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오전 10시 35분, 7번째 양동이가 들어가면서 침전조 내부 우라늄의 총량은 16kg에 도달했다. 그 순간 임계 질량을 돌파하면서 푸른 섬광이 터져나왔다. 체렌코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동시에 제어되지 않는 핵 연쇄 반응, 즉 임계사고가 시작되었다. 작업장 한가운데에 노심이 드러난 원자로가 갑자기 생겨난 것과 다름없었다. 비록 폭발은 없었지만 작업장 전체는 방사선으로 가득 찬 거대한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오우치 히사시. 그는 우라늄 깔때기를 잡고 있었다. 침전조에 직접 용액을 붓던 사람은 시노하라 마사토. 그리고 다른 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요코카와 유타카. 세 사람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순간적으로 피폭당했다. 오우치는 약 17시버트, 시노하라는 10시버트, 요코카와 역시 30버트에 달하는 피폭을 입었다. 1시버트.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보통 우리는 1년에 약 2에서 3mSv 정도의 자연 방사선에 노출된다. 1시버트는 그 수백 배에 달하는 양이다. 전신 CT 촬영 수십에서 100회 수준에 가까운 방사선량이다. 푸른 섬광 직후 공장 내부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밖으로 탈출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오우치는 탈의실에서 쓰러졌고 시노하라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오전 10시 43분 JCO는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방사능 사고라는 사실을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결국 구조대원들조차 방사선에 피폭된 채 현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사고 발생 10분이 지나서야 푸른 섬광이 보였다는 보고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후 공식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무려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다. 주민 대피는 훨씬 늦어져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오염지역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결과 총 667명이 피폭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가 즉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임계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즉, 핵 연쇄 반응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 현장은 여전히 방사선을 방출하는 작은 원자로 상태였다. 결국 다음 날 새벽, JCO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된다. 그들의 임무는 침전조의 냉각수를 제거해 연쇄 반응을 멈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사선량은 너무 높아
몇 분 이상 버틸 수 없었기에 작업자들은 짧게 투입된 후 곧바로 교대해야 했다. 그들은 연간 허용치를 훨씬 넘는 피폭을 감수해야 했다. 수시간의 사투 끝에 작업자들은 침전조의 냉각수를 제거하고 핵 반응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특수용액인 붕산수를 넣었다. 마침내 사고 발생 19시간 40분 만인 10월 1일 오전 6시 15분, 임계 반응은 완전히 멈췄다. 피폭 직후 세 작업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오우치 히사시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그는 심한 메스꺼움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대화는 가능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곧 그의 몸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우치의 염색체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던 것이다. 몸 자체가 세포를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었다. 쉽게 말해 인간의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우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부는 점점 벗겨졌고 극심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몸 전체가 손상되기 시작했다. 방사선이 세포 자체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붕괴였다. 의료진은 피부 이식과 수혈, 줄기세포 치료까지 시도했지만 그의 몸은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 무너져갔다. 방사선은 백혈구 수치를 급격히 감소하게 했고 면역체계는 완전히 붕괴시켰다. 작은 세균조차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체액은 계속 새어나왔고 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치료는 멈추지 않았다. 의료진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살리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치료가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져갔다. 오우치는 수차례 심정지를 겪었고 그때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시 생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국 사고 발생 83일 후 1999년 12월 21일 오우치 히사시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향년 35세. 시노하라 마사토 역시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2000년 4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였다. 도카이무라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전을 무시한 시스템과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참사였다. 보이지 않는 방사선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